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픽처레스크라는 좀 흥미로운 미학의 세계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픽처레스크가 단순히 그림 같다는 뜻을 넘어서서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돼서 예술이나 풍경을 보는 방식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픽처레스크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뭔지, 왜 이게 그냥 아름답다거나 숭고하다는 거랑 또 다른 그런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지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하필 18세기에 이 픽처레스크라는 개념이 등장했는지 그 시대적 맥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당시 자연이나 감성을 보는 시각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18세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자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 감성의 역할,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였거든요. 그 이전 시대에는 자연을 좀 규범적이거나 이상화된 형태로 봤다면 이때부터는 자연 그 자체의 모습, 뭐랄까 좀 길들여지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고대 로마의 키케로가 화가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보는가 이렇게 감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 그러니까 회화가 자연의 어떤 미묘한 아름다움, 특히 이전에는 잘 못 봤던 그런 시각적 효과들을 포착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을 좀 새롭게 보는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마치 화가들이 렌즈 역할을 해서 이전에는 못 봤던 자연의 디테일, 예를 들면 뭐 거칠거나 불규칙한 질감 같은 것들요. 그런 걸 발견하게 도와줬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연상작용, 이 개념도 당시 미학론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알리슨 같은 사상가들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 혹은 숭고하다고 느끼는 게 단순히 그 대상 자체의 속성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요. 그 대상이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어떤 기억이나 감정 아니면 연결된 생각들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료에도 나오지만 로마 유적을 보고 느끼는 장엄함은 그냥 오래된 돌덩이가 아니라 그게 상징하는 역사나 문화에 대한 연상 때문인 거고요. 스코틀랜드 민요를 들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감정도 개인적인 추억이나 향수와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료 속 크레벳이 연인의 여정 이야기도 딱 그 지점 같아요. 주인공 감정 상태에 따라 똑같은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주관적인 경험의 중요성이 부각된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톰스넷이 사계처럼 자연의 변화무쌍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찬미하는 문학 작품들이 인기를 얻었고요. 이건 자연미에 대한 감수성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그런 엄격한 기하학적인 정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연스럽고 회화적인 풍경을 만들려는 풍경식 정원이라는 새로운 예술 분야가 켄트 같은 선구자들을 통해 시작되었죠. 픽처레스크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니까 픽처레스크의 등장이 좀 더 필연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럼 이제 이 개념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픽처레스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자료들을 보면 윌리엄 길킨하고 유베데일 프라이스를 중심으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생각이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네, 그 두 사람이 픽처레스크 논쟁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길피는 픽처레스크를 기본적으로 회화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종류의 아름다움으로 봤어요. 픽처레스크한 아름다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거칠고 불규칙하고 좀 흥미로운 질감을 가진 대상들이 그림의 좋은 소재가 된다. 이 점에 주목한 거죠. 그림으로 그렸을 때 효과가 좋은 시각적 특성, 그걸 픽처레스크하다고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프라이스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의 주장이 훨씬 더 혁신적이었는데요. 그는 픽처레스크가 단순히 아름다움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에드먼드 버크가 제시했던 아름다움과 숭고함과 동등하게 구별되는 제3의 독립적인 미학 범주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아름다움, 숭고함, 그리고 픽처레스크. 이렇게 세 가지로 본 거군요. 네, 프라이스에게 회화는 픽처레스크한 특성을 발견하고 참고하는 중요한 도구일 뿐이지 픽처레스크 자체를 정의하는 기준은 아니었던 겁니다. 즉, 그림에 그릴만 해서 픽처레스크한 게 아니라
대상 자체가 가진 고유한 성질 때문에 픽처레스크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럼 프라이스가 말한 그 고유한 성질, 픽처레스크의 핵심 특징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버크가 아름다움의 특징으로 매끄러움, 부드러운 곡선, 신선함 이런 걸 제시했던 것과는 정말 반대였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프라이스가 제시한 픽처레스크의 특징들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었어요. 바로 거칠음, 불규칙성, 급작스러운 변화, 복잡성, 다양성, 그리고 특히 세월의 흔적, 낡음, 심지어 부식 같은 요소들입니다. 그는 매끄러움이 아름다움의 본질이라면 거칠음은 픽처레스크의 본질이다, 이렇게 선언했죠. 이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거칠음, 불규칙성, 낡음. 기존의 미적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결함이나 좀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을 법한 것들인데요. 이걸 오히려 미학의 중심으로 가져왔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 어떤 모습들을 픽처레스크하다고 본 걸까요? 네, 바로 그 가치 전복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매끈하게 새로 지은 집이 아니라 이끼가 끼고 벽이 좀 허물어진 오래된 물레방앗간, 네네. 또 윤기 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털이 헝클어지고 낡은 안장을 얹은 당나귀,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막 굽이치는 시골 오솔길, 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이 아니라 가지가 뒤틀리고 잎이 무성하게 엉클어진 고목나무나 덤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사자의 텁수룩한 갈기나 새의 부수세한 깃털처럼 표면의 거친 질감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벽감이나 깔끔함보다는 세월의 흔적, 자연의 심, 예측 불가능한 복잡함에서 오는 시각적인 흥미로움, 이걸 강조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럼 숭고함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숭고함도 뭔가 압도적이고 거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숭고함은 주로 거대한 크기, 예를 들면 절벽 같은 거요. 아니면 압도적인 힘, 폭풍 같은 거. 어둠 혹은 공포나 경외감을 주는 대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때로는 광활한 사막처럼 거대한 균일함에서도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다양성과 복잡성을 중시하는 픽처레스크와는 좀 다른 지점이죠. 그렇군요. 크기나 힘, 감정적 반응에 더 초점이 맞춰준 게 숭고함이라면 픽처레스크는 시각적인 질감이나 구성의 복잡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리처드 페인 나이트라는 인물도 이 논쟁에 참여했죠. 자료에 따르면 그는 프라이스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관점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네, 나이트 역시 픽처레스크를 아름다움이나 숭고함과는 다른 독자적 범주로 봤습니다. 프라이스와의 주된 차이점은 나이트는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보다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연상작용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픽처레스크 경험의 핵심이라고 좀 더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 역시 픽처레스크가 거칠고 불규칙한 시각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 속에 해밀턴 하워드 시모와의 가상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미묘한 입장 차이를 잘 보여줘요. 해밀턴은 프라이스나 나이트처럼 거친 길이나 집시 야영지를 픽처레스크하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매끄러운 숲속 빈터는 아름답다고 나누죠. 네네. 반면에 하워드는 길핀과 좀 비슷하게 처음에는 픽처레스크한 대상을 그냥 아름답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테니르스나 렘브란트 같은 화가들이 어떻게 현실에서는 추한 것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건 픽처레스크를 회화적인 효과와 연결짓는 시각을 반영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픽처레스크는 결국 매끄럽고 완벽한 아름다움, 압도적인 숭고함과는 다른 제3의 길을 연 셈이군요. 핵심은 거칠고 불규칙하고 복잡하고 오래된 것들, 심지어 낡고 부서진 것들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시각적 흥미로움과 매력. 어쩌면 결함의 미학 혹은 불완전함의 찬미라고까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당시로서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시한 거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연스러움, 세월의 멋,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복잡함, 흥미로운 질감 같은 키워드들이 픽처레스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흥미롭고 더 이야기가 많고 더 시선을 끄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회화가 픽처레스크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현실에서도 픽처레스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화가들의 작품이 특히 픽처레스크 이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나요? 네, 픽처레스크 담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화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바토르 로사나 몰라 같은 이탈리아 화가들인데요. 이들은 거칠고 극적인 산악 풍경, 부러진 나무, 바위, 때로는 그 속의 산적이나 집시 같은 인물들을 아주 강렬한 명암 대비와 깊고 퉁보한 색감으로 그려서 픽처레스크의 전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 로사 그림 보면 정말 강렬하죠. 그렇죠. 렘브란트 역시 그의 극적인 명암법, 그 키아로스쿠로라고 하죠. 그리고 거친 붓터치, 또 일상적이거나 다소 초라해 보이는 소재들을 통해서 픽처레스크한 분위기를 아주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이고 고요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클로드 모랭의 작품 속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고풍스러운 건물 폐허나 다리, 흥미로운 형태의 나무들, 이런 것들이 화면에 복잡성과 다양성을 더하는 픽처레스크적인 요소로 해석되었어요. 클로드 로렌 그림에서도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픽처레스크적인 요소라고 본 거죠. 또 베네치아 화파, 특히 티치아노의 깊고 풍부한 색채 역시 픽처레스크한 색감의 예로 언급되곤 했고요. 테니르스나 오스타데 같은 네덜란드 화파의 소박한 농촌 풍경이나 실내 장면들도 그 속의 거친 질감, 낡은 사물들, 불규칙한 구성 같은 데서 픽처레스크한 매력을 찾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영국의 게인즈보로가 그린 소박한 시골 오두막 그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거칠고 낡은 모습도 저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군요. 그림이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꿔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화가들이 포착한 시각적 특징들이 현실 세계에서 픽처레스크한 요소를 발견하고 감상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같은 이론가들은 정원이나 토지를 미적으로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 풍경화를 열심히 연구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죠. 아, 개선이요? 네. 그림을 통해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픽처레스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개선, 임프루먼트라는 말이 흥미롭네요. 당시 정원 디자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픽처레스크 원리는 정원 디자인, 즉 조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네. 픽처레스크 이론은 18세기 후반 정원 디자인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과거의 엄격한 기하학적 정형식 정원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대유행했던 케이퍼빌리티 브라운 스타일의 풍경식 정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반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이퍼빌리티 브라운 스타일은 어떤 점 때문에 비판받았나요? 그의 정원은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하던데요. 자연스러운 풍경을 추구하지 않았나요? 브라운은 분명 자연스러운 풍경을 의도했죠. 하지만 프라이스나 나이티 같은 픽처레스크 비평가들은 그의 방식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인공적이고 단조로우며 자연의 본질적인 매력을 파괴한다고 봤습니다. 너무 매끈하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브라운은 구불구불한 자연 하천을 매끄러운 인공 운하처럼 만들고 언덕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밋밋하게 깎아 평탄화했으며 나무들을 특색 없이 둥근 덩어리, 클럼프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모아 심거나 듬성듬성 외따로 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프라이스는 이런 방식이 자연의 복잡성, 다양성, 불규칙성, 거칠음, 세월의 흔적 같은 픽처레스크의 핵심 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지나치게 매끄럽게 만들고 심지어 대머리처럼 헐벗게 보이게 하며 예측 가능하고 지루한 풍경을 만든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브라운식 정원이 너무 매끈하고 단조로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는 거군요. 아, 그렇다면 픽처레스크 원리를 따른 정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브라운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추구했겠네요. 네, 확실히 달랐습니다. 픽처레스크 정원은 브라운식의 깔끔하게 깎인 넓은 잔디밭과 인공적인 호수 대신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다채롭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지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잔디밭 대신 다양한 풀과 야생화가 섞인 목초지, 인공 운하 대신 자연스러운 곡선과 굴곡, 다양한 수변 식물이 있는 연못, 호수를 선호했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지형, 오래된 나무, 바위 등을 제거하지 않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자연스러운 높낮이 변화를 살리고 나무를 심을 때도 한 종류가 아닌 다양한 키, 질감, 형태의 나무들을 섞어 자연스러운 군락을 만들고
숲 가장자리는 덤불이나 작은 나무들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구역은 더 거칠고 야생적인 모습을 허용하여 인공과 자연이 흥미롭게 조우하도록 했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자료에 언급된 사례들을 보면 그 특징이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해밀턴 근처의 반클로 정원은 오래된 테라스 구조물이 주변의 가파르고 야생적인 강둑 풍경과 극적인 대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픽처레스크한 효과를 만들어내요. 블레어 아담의 경우는 거의 황무지였던 땅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풍성하고 다양한 픽처레스크 숲으로 변화시킨 아주 장기적인 노력의 결과물이고요. 스코틀랜드의 블레어칸 성처럼 주변의 극적인 계곡 지형과 오래된 나무들을 그대로 살려서 경관을 조성한 경우도 좋은 예입니다. 건축물 자체도 픽처레스크하다고 평가받았다고요? 블렌넌 궁전 같은 경우요? 네, 맞습니다. 건축가 존 벤부르가 설계한 블렌넌 궁전 같은 웅장한 건물 자체도 그 회화적이고 극적인 효과, 그러니까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픽처레스크한 시각적 강렬함 때문에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프라이스는 이런 건축이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상을 준다고 칭찬했죠. 정말 놀랍네요. 단순히 정원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서 마치 살바토르 로사나 클로드 로랭의 그림 속 풍경을 현실에 구현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침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다른 종류의 인공성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때로는 너무 과장되거나 좀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지향점, 즉 자연의 복잡성과 다양성,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그것을 미적 기준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분명 브라운식의 획일적인 개선과는 다른 접근이었죠. 자, 그럼 이 픽처레스크라는 18세기의 미학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왜 지금도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픽처레스크는 무엇보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근본적으로 넓혀주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완벽하고 매끈하고 새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칠고 불규칙하고 낡고 심지어 부서진 듯한 모습에서도 깊은 미적 가치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네. 이것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세월이 주는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또한 풍경을 디자인하고 감상하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픽처레스크 논쟁을 통해 사람들은 지나치게 인공적이거나 단조로운 풍경보다는 더 자연주의적이고 다양하며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을 주는 풍경을 선호하게 되었죠. 아, 그래서 요즘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네, 맞아요. 오늘날 우리가 공원이나 정원에서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많은 요소들, 예를 들어 다양한 식물의 혼합 식재라든가 자연스러운 지형의 활용, 오래된 나무의 보존 같은 것들에는 바로 이 픽처레스크 정신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럼 현대 사회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픽처레스크적인 시각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주로 18, 19세기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픽처레스크의 핵심 원리, 즉 거칠음, 불규칙성, 복잡성, 세월의 흔적 등에서 매력을 발견하는 태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건물의 질감이나 빛바랜 색감을 보존하려는 도시 재생 노력이라던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린 국립공원 관리 방식, 정원을 가꿀 때 일부러 좀 야생적인 구역을 남겨두는 것, 이런 데서 픽처레스크적인 감수성을 엿볼 수 있죠. 사진이나 영화 같은 데서도요. 네, 사진 예술이나 영화 세트 디자인에서 특정 분위기, 가령 고풍스럽거나 신비로운 혹은 황량한 느낌을 연출할 때도 픽처레스크의 원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활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획일적인 개발보다는 지역의 역사적 맥락이나 자연적 특성을 존중하려는 태도 역시 픽처레스크적 사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픽처레스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해 보이는 풍경 속에서도 숨겨진 흥미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유효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픽처레스크라는 단순한 그림 같음을 넘어선 깊고 또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미학 개념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18세기 영국,
자연과 감성에 대한 새로운 시선 속에서 탄생해서 거칠음, 불규칙성, 복잡함,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통해 아름다움의 경계를 확장시킨 이 독특한 개념이 어떻게 회화와 정원 디자인을 변화시켰는지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함 대신 불완전함 속에서 매끈함 대신 거칠음 속에서 특별한 매력을 찾아낸 여정이었네요. 네, 아주 의미 있는 탐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오래된 돌담이나 뒤틀린 고목나무 혹은 무성하게 우거진 오솔길을 마주하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 그 풍경을 픽처레스크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은 모습, 어쩌면 약간은 방치된 듯한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예상치 못한 시각적 즐거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200여 년 전의 아이디어가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음미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